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제약바이오 담당 허혜민입니다. 제약바이오 상반기 고생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하반기에는 조금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반기 전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점검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상반기 잠깐 점검을 좀 해보자면 어, 워낙 작년에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래서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상반기 때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글로벌 제약바이오 섹터 지수를 살펴보시면 한국 이게 MSCI 헬스케어 기준인데요. 한국이 유독 중국이나 인도, 미국 대비해서 작년에 수익률이 8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월등히 좀 수익을 많이 났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피로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백신과 치료제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모멘텀도 좀 약화가 된 것 같고요. 바이오텍들도 상반기 때 상대적으로 조금 슬로우했는데 데이터나 뭐 스타 데이터가 조금 부재했고 기술 거래도 좀 어, 전년 동기 대비 좀 부재했습니다. 이 자료 보시면 이게 5천억 이상으로 기술이 거래됐던 그 데이터인데요. 지금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그리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보시면 거래 건수도 절반으로 줄었고 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한 40%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식시장이 좀 연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활발한 거래들이 올해 상반기 때는 좀 부재했고요. 지금 실적도 이게 이제 그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그룹 그리고 유한 한미 녹십자 합산해서 영업이익 추이랑 그 FN 가이드의 이제 컨센서스 기준인데요. 19년도가 워낙 그 베이스가 낮았기 때문에 19년 대비 2020년에 합산 영업이익이 118% 거의 12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도 있었지만 그 주요 대형사들의 실적도 19년 대비 굉장히 고성장을 했다라는 데이터고요. 근데 2021년부터는 조금 더 슬로우 다운돼서 보이실 수가 있는데 2020년 대비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년 대비 49% 거의 50% 가까이 고성장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일단 2020년에 영업이익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19년 대비 20년 성장한 것만큼은 못한 것처럼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도 올해 좀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도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드릴 말씀이 많아요. 좀 더 내용이 풍부하고 상반기보다는 이제 결론적으로 낫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그 CMO를 살펴보시면 상반기는 거의 그 백신 CMO들 관련주로 해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러시아면 러시아, mRNA면 mRNA, 수주면 수주에서 그 관련주 찾기 이런 것들로 변동성이 좀 심했고요. 근데 이제 얼추 그 해답을 좀 찾아 나가기 시작했죠. 그 8월에 정부가 얘기했던 위탁 생산이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였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굵직한 아스트라와 노바백스 백신 계약을 이제 맺은 회사기 때문에 이제 해답을 찾아갔고 이제 하반기에는 그 옥석 가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는 벌써 1분기부터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화이자나 모더나 거 보시면 지금 그 백신 쪽에서는 mRNA가 거진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화이자가 거의 뭐 4조 가까이, 모더나가 2조 가까이 이렇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나 J&J 대비해서 mRNA 쪽 선방을 했고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수주를 한 회사들, 백신 CMO 수주를 한 회사들은 하반기에 숫자로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하반기에는 이제 백신 CMO 쪽이 본격적으로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게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를 커버하는 해외 애널들의 컨센서스인데 확실히 올해가 매출 전망치가 굉장히 높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올해보다는 이제 떨어지는,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추정치는 유연하게 많이 바뀌고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회사들이 얘기하는 공급 도즈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은데 일단 추정치는 올해가 가장 피크로 잡혀 있고요. 이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 mRNA 백신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집단 면역이 아직 안 됐지만 집단 면역에 이제 도움을 주는 키 백신이 이제 mRNA고, 지금 뭐 개발도상국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해서 좀 보급이 될 텐데, 이런 mRNA에 대한 인프라, 그러니까 냉동 창고라든지 이 유통 콜드체인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갖춰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이제 화이자의 냉장 보관 백신 데이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큐어백의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노바백스나 뭐 아스트라와 제네카와 같이 좀 더 보급이 편리한 백신들이 올해 하반기 내년에서 좀 더 개발도상국들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노바백스 백신도 아직 3상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아마 6월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요 3사,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섹터에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그룹이 이제 숫자도 좀 나오고 규모도 좀 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데, 실적이 분기별로 보시면 상반기보다는 확실히 하반기가 더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공장의 가동률이 뒤로 갈수록 더 나오면서, 또 지금 1분기 때는 이제 초기 생산됐던, 그러니까 매출의 인식이 잘 덜 되는 그런 물량들이 이제 반영됐다라고 하면 뒤로 하반기로 갈수록은 매출 인식이 좀 되는 상업 생산 물량들이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는 램시마 SC나 뭐 레키로나의 물량들이 하반기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주요 대형 업종들의 실적도 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또 센티멘털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보툴리눔 톡신 업황 쪽인데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도 많이 썼고 클리닉에 또 잘 안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엘레간 기준인데요. 엘레간의 보톡스 안면 미용 쪽이 늘 10%씩 성장을 하다가 작년에는 마이너스 33%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FB한테 인수합병이 됐기 때문에 FB 걸로 보시면 올해 1분기 45% 성장하는 이런 수요의 정상화가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장하다가 작년에 조금 역성장을 했지만 올해 1분기부터는 수요 회복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고, 국내 업체들의 수출 데이터 추이도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텍들 조금 좀 슬로우한데, 왜냐면 저희가 뭔가 활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라든지 그런 기술 거래들이 상반기에는 이제 드릴 말씀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중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6월 7일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밥의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아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가장 큰 올해의 화두라고 볼 수 있고요. 코로나를 제외하고. 왜냐면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18년 동안 약이 없었죠.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약도 4가지밖에 안 되고요.
환우들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약인데 6월 7일에 만약에 승인이 되게 되면 이 아두카누밥 같은 경우는 23년 출시한 지 2년도 안 돼서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는 저희가 연에 1조 팔면 블록버스터 약물이라고 하는데 2조 정도 판매가 기대가 되고요. 이제 시나리오별로 보시면 이제 승인됐을 경우, 이 약이 허가가 됐을 경우에는 중추신경질환 (CNS) 쪽에 업계 활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관련 바이오텍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베타밀로이드 가설, 그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지금 많이 이제 지목되어지고 있는 베타밀로이드 가설에 이제 힘이 실리게 되겠죠. 여태까지는 계속 실패를 했는데 아두카누밥이 승인이 되면 이게 되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 이 베타밀로이드를 이제 실어서 조금 더 뇌에 잘 전달을 할 수 있는, 뇌혈관 장벽에 잘 전달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업체들이 기술 거래도 더 활발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련주가 많지는 않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이런 CMO를 하는 회사들은 뭐 4공장의 세컨 벤더로 수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고, 플랫폼 하는 회사들, ABL 바이오나 나이백, 셀리버리 같이 그런 뇌혈관 장벽 투과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 베타밀로이드를 실어서 조금 더 이제 기술 거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거절될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문위에서 많은 수의 위원단들이 승인의 반대 의사를 이제 얘기를 했고, 데이터가 좀 깔끔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허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기대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거절된다고 할지라도 시장의 충격은 적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베타밀로이드는 바이오젠도 실패를 하게 되는 굉장히 기대감이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타우라든지 이제 다른 기존 그 알츠하이머를 타겟하는 그런 제품들이 조금 더 활력이 개발에도 활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베타밀로이드 외의 기전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이제 젠백스 국내 이상, 아리바이오 미국 이상 끝났고요. D&D 파마텍이 이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카누밥이 승인이 돼도 안 돼도 이 뇌질환, 특히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해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실릴 것 같아요. 실제 주가들도 해외에서 조금만 좋은 데이터가 나와도 베타가 굉장히 세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쪽은 지속해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올해 얼마 안 남은 6월 7일에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단백질 분해 유도 시스템이라고 많이들 아시는 그 프로탁 쪽으로 데이터가 또 나올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비상장 쪽에서도 많이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 좀 떠오르는 플랫폼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효능은 나오진 않았었는데 올해 하반기 때 알비나스의 이 이상 데이터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 분해 유도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게 정말 효능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관련주는 많지 않고요. 상장사 중에서는 SK가 얼마 전에 이제 로이반트한테 투자를 하기도 했고, 그 나이백이라고 하는 코스닥에 있는 상장사가 이 프로탁 단백질 분해 유도 시스템 기반으로 전임상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 단백질 분해 유도 기반의 플랫폼의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상 그리고 다른 업체들 다 일상이기 때문에 이 알비나스 데이터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계속해서 이 그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효능 데이터 안 나왔다고 해서 큰 실망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프로탁의 기술 이전들을 보시면
처음에 이게 다 전임상 때 기술 이전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4천억, 5천억, 그 다음에 6천억, 7천억, 8천억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조 단위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기술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기술 이전 금액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까지 만약에 잘 나오게 되면 바이오텍들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IPO도 마찬가지로 대여주들이 올라오는데요. SD 바이오 센서 올라올 거고요. HK 이노엔 올라올 거고 이제 둘 다 숫자가 나오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코스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상장 쪽에서는 조금 많이 조금 들어보셨던 회사들 중에 지아이노베이션, 바이젠셀, 그리고 치매 치료제 하는 아리바이오, 그리고 AI 하는 루닛과 스탠다임까지 해서 좀 인기 있는 비상장 종목들도 올라오기 때문에 좀 더 제약바이오 쪽에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신선한 종목들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반기에 오기 때문에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M&A까지 된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더 섹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이 M&A는 빅파마로 가기 위한 많은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랬고 지금 가장 많이 아시는 이제 파이자 같은 경우 이제 백신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처음부터 빅파마는 아니었고요. 1990년도에는 거의 10위권 밖에 있는 회사가 워너랜버트를 인수하면서 99년에 이제 탑2, 2005년에는 거의 탑 빅파마로 올라섰던 사례가 있고요. 매출 추이도 M&A 하면서 한 번씩 점프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바도 마찬가지로 제네릭하는 회사는 이제 빅파마가 되기 힘들다라는 인식을 깨고 M&A를 통해서 규모를 많이 불려왔고요. 그리고 전문성도 강화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머크를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키트로다 같은 경우도 머크가 M&A를 하면서 확보한 자산이고요. 로슈도 항암제 강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넨텍을 인수하면서 종양학의 강자로 다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M&A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이즈를 키워서 빅파마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그러면 헬스케어 업체들은 지금 어느 단계냐라고 봤었을 때는 지금은 이제 초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빅파마가 될 수는 없겠죠. M&A를 통해서 유사한 문화권에서 먼저 인수를 시작하고 특히 미들 사이즈 규모로 시작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셀트리온이 다케다의 아태 지역을 3,300억에 인수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비슷한 문화권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 크로스보더 M&A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 크로스보더 M&A를 하고요. 이때는 좀 더 빠르게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고 자산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M&A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텐데 제가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고요. 대부분 이제 설문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C레벨이거나 그리고 임원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고 M&A를 이제 검토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거진 70% 가까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70%가 살려고 하고 있었고요. 대부분이 신약과 플랫폼, 신약이 54%, 플랫폼이 이제 15% 정도 해서 인수를 고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이오텍들 입장에서도 이 M&A에 더 유리한 환경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코스닥 바이오 비중 변화를 보시면 이게 이제 연말 기준인데 30에서 35% 굉장히 많은 비중이 바이오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 상장도 바이오가 비바이오를 압도하는
상황이 됐고요. 반면에 그 매해 생기는 바이오텍들, 신설 바이오텍 업체들이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IPO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한계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 IPO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 바이오텍 입장에서도 이 M&A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M&A 방식으로도 자금 조달을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또 자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돈은 두둑하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대기업과 제약사, 뭐 GSK, 롯데,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그리고 신fun제약까지도 최근에 신fun제약은 거의 4천억 원 규모로 자금을 확보를 했는데요. 자사주하고 체제주주 블록딜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했고 셀트리온은 일단 아태지역을 인수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그룹 내 합병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롯데도 바이오를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업 진출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을 이제 시간 외에 대량 매매하면서 SK는 또 자금을 확보하기도 했고요. 바이오텍들도 HLB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했고 의료기기 진단하는 회사들 작년에 굉장히 코로나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총알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지금 현금성 자산 이제 많은 회사들인데요. 많게는 삼성바이오처럼 이제 8,500억부터 해서 보통 이제 2천억 원 이상의 자금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게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건데 CDMO라든지 M&A를 통해서 투자 사업, 신사업을 또 검토를 한다든지 또 마찬가지로 상위 제약사들도 인수나 M&A 이제 활용을 하려고 많이들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A까지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는 정리하자면 실적이 상저하고기 때문에 대형 업체들의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 낮고요. 보툴리눔 톡신 쪽의 업황도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그리고 바이오텍 쪽에서도 알츠하이머나 단백질 분해 유도 시스템에 재밌는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면 좀 더 활력이 있을 거다. 그리고 IPO도 신선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더 볼거리가 상반기보다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천 종목으로는요. 제가 여기서 이제 꼽은 종목은 대웅제약인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안 좋았다가 올해 좋아지는 종목들 찾다가 보툴리눔 톡신 쪽이 좀 눈에 들어왔고요. 대웅은 작년에 안타깝게도 이익이 126억 정도 좀 많이 안 나왔는데 올해는 600억 원 언더의 실적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소송 비용으로만 뭐 350억 원 가까이 썼고요. 올해에는 100억 언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만 세이브 되는 것이 200억 이상 예상을 하고 있고 큰 그 싸움이었던 ITC 소송도 합의가 올 초에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타가 고마진이기 때문에 이 나보타 매출이 많이 나갈수록 이익 개선에 기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는 전년보다 41% 정도 성장해서 710억 원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2분기에는 또 캐나다 지역으로 수출 국가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유럽 쪽으로 또 수출이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 나보타의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추정치에 포함하지 않은 건데 그 내년에 피캡 계열 그 역류성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팩수프라잔이 올해 하반기 때 허가를 받으면 내년 출시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같은 계열의 경쟁 제품이 그 종근당과 HK 이노웨인이 파는 K캡입니다. K캡이 첫해 300억 원, 330원 가까이 팔았고요. 2년 차에 700억, 그리고 올해는 10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팩수프라잔이 같은 계열이고 대웅제약이 그 과거에 알비스를 500억에서 600억 사이 연간 판매를 했다가
그 NMDA 발암물질 이슈 때문에 이제 판매를 못 하게 됐죠. 그래서 영업사원들과 판매망, 유통 이런 것들은 다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약만 나오면 바로 판매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팩소프라잔이 승인돼서 내년에 출시가 되면 이건 또 자체 신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진일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되면 실적에는 더 추가로 상향 요인이 발생을 한다. 지금은 이제 승인 전이기 때문에 추정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2023년에는 또 자체 신약의 SGLT2라는 그 기존의 당뇨병 치료제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제품의 프로덕트 믹스 체인지가 굉장히 좀 고마진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어서 목표가는 19만 원에 바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바이오팜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제 SK바이오팜이 그 상장 이후에는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큰 피해를 받았던 분야가 바로 신약 마케팅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신약 마케팅은 이제 대면을 해야 되고 의사를 찾아가서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좀 어려웠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게다가 이제 SK바이오팜이 내놓은 신약이 그 뇌전증 간질 쪽이기 때문에 종양처럼 그렇게 이제 급한 질환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뇌전증 쪽이 급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약을 받아들이기에 게다가 작년에는 또 그런 그 외부로 이제 나가는 외부 활동들이 많이 감소됐을 거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받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는 미국 쪽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들이 좀 보급이 되면서 이런 신약 마케팅 쪽이 좀 더 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래서 처방 증가 추이를 보시면 3월부터는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목표인 700억 원 정도의 엑스코프리 매출을 초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판권도 미국은 SK 바이오팜이 직접 팔고 유럽은 안젤린이 그리고 일본은 오노가 이제 판권을 담당하는데 큰 시장인 또 중국은 아직 그 판권이 계약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판권 이정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빈펫의 경쟁 품목이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 그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그 50% 이상 발작 빈도 감소를 보이는 환자의 비율이 엑스코프리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내년에 빈펫이 특허 만료되면 그 공백을 엑스코프리가 좀 더 침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팜도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이제 마케팅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CMO 종목 중에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 보셔야 될 거는 6월 달에 핵심 데이터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노바백스의 백신 승인 신청이 좀 지연이 됐거든요. 3분기로. 그 3상에 대한 최종 데이터가 6월에 나오기 때문에 이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그 데이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잘 나왔을 경우에는 그런 개발도상국 지역에 이 노바백스 백신이 그 백신 보급 확대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자체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 있는데요. 그 MVP 2001과 GBP 510 쪽에서 데이터 좋은 거를 이제 택일하여서 삼상에 들어갈 건데 그 두 개의 데이터가 6, 7월경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백신 데이터 그리고 노바백스 데이터 요거 두 개가 6, 7월경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한번 확인하시고 한번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관심 있게 보시면 재밌게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관심 종목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같이 하반기 전망에 담아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약바이오 하반기 전망을 말씀드렸고요. 상반기 좀 많이 고생 많으셨을 텐데 하반기에는 좀 더 풍부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